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기양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서점에서 이 책을 사게 된 이유가 제목이 정말 특이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책을 다 읽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켈리 최라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책 표지에 보시면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되어 있듯이 누가 봐도 흑수저에서 지금은 연매출 5천억 원을 이뤄낸 자수성가형 글로벌 기업의 CEO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언젠가는 꼭 한번 뵙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책도 정말 간결하게 재미있게 잘 쓰셨어요. 책 중간 부분까지는 어려웠던 가정 환경 탓에 학창시절 고생했던 이야기와 그 후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사업 실패로 10억이라는 빚을 졌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켈리 델리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여성 CEO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소개하겠습니다. 켈리 최. 유럽 10개국에서 매장이 며칠에 한 개씩 만들어지고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현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수년 전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지? 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 켈리 델리는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 7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행복을 1순위로 삼고 이를 기업 문화에도 적용하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직원, 가맹점주, 파트너사, 고객, 나아가 전 인류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늘 고민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친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던 그날 우리는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발걸음은 당시의 내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틀어박히고만 싶었다. 실패한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깔려보면 지옥 같은 하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첫 사업의 실패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당시에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쉬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 후배는 수년 전 잘 나가던 나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고 다녔으며 겉모습만으로도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분위기가 폴폴 풍겼다. 하지만 몇 년간의 절망적인 삶은 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10kg 이상 살이 쪘고 옷은 그냥 되는 대로 입었으며 맨얼굴로 지내는 게 당연해졌다. 나는 차비도 아까워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카페로 장소를 잡았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 드디어 후배를 만났다. 몇 시간 동안 내가 뱉은 거라곤 영혼 없는 추임새뿐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후배는 변해버린 내 모습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주야장천 자기 이야기만 했다. 둘째, 후배의 이야기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사실 내 정신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당시 내 주머니에는 커피값을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 솔직히 그 돈도 부담스러웠다.
고작 커피값 때문에 후배를 제대로 축하해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더없이 비참하게 다가왔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음에도 이내 다시 커피값으로 신경이 쏠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가장 비참했던 건 그토록 지키려 애쓴 마지막 자존심을 고작 커피값 하나에 내팽개쳤다는 사실이었다. 밑바닥까지 간 것만으로도 부족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버리고 나자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삶을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속할 정도로 잔잔히 흐르고 있는 생각을 내려다보며 2년간 스스로 물어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캐묻기 위해 잔인하게도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업을 하기 전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당시 한국 패션계의 디자인이 대부분 일본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다 보니 일본의 디자인은 대부분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일단 마음을 정했으면 밀어붙이는 게 내 방식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유학을 결심하자마자 프랑스 학교를 알아보고 그 근처에 지낼 방을 구했으며 한 달 후 떠날 비행기 표까지 예매했다.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프랑스에서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등 알아야 할 것은 산더미였지만 알아본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넘치던 나도 막상 비행기를 타자 덜컥 겁이 났다. 일본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아시아권의 한자어 문화권이니 적응이 쉬웠던 건지도 모른다. 한데 지금 나는 완전히 낯선 곳, 저 멀리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유럽으로 혼자 떠나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 무모하게 뛰어들게 된 원동력에는 가난이 있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고 불평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타고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으며 살림이 어려운 와중에도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낙천적 성격에 가족도 화목했으니 나는 그토록 가난했어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 불려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우리 살림에는 고등학교를 2명 보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1명을 보내야 한다면 남자를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은 곧 집에는 돈이 없고 나는 여자이니 고등학교를 가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충격이었다. 우리 집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대학교도 아닌 고등학교 진학조차 어려운 정도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공부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특별한 꿈도 재능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데다 남들 다 가는 학교를 여자라는 이유로 못 간다는 게 절망적이었다. 시간이 지나 절망에서 조금 벗어나자 이번엔 분노가 찾아왔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분노는 어떤 열망으로 바뀌었다.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집에서 못 보내준다면 내 손으로라도 어떻게든 가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고등학교에 갈 방법을 연구했다. 이후 며칠간 고민한 끝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보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러던 차 서울의 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 나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결심대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갔다. 그 공장에서는 한 여자 고등학교의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3년간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면서 패션에 관심이 생겼고 내게 소질도 있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복장 학원에 다녔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패션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의 패션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낯선 땅 프랑스에서 고군분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다녔던 대학에서의 성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모두가 걱정하던 일본 유학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라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씩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고 있었으니 당시의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일본에서의 삶과 완전히 달랐다. 물가가 비싼 데다 프랑스어를 잘 못하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혹독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나는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님을 깨달았다. 나의 최대 강점이자 무기였던 실행력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배운 것이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컸던 나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학교 2곳을 졸업했다. 일본에서 공부한 것까지 따지면 나는 대학교를 3군데나 다닌 셈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절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와 몇 개월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 사업은 거의 자리를 잡았고 패션계 못지않게 그 일에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일을 친구의 사업이라 여기지 않고 내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친구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돈을 마련해 회사에 투자했고 친구와 나는 각각 6대 4 정도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제 직원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점점 회사 재정이 악화일로 치달을 무렵 친구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친구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자동차 박람회였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았기에 그때부터 자금 융통과의 정쟁이 시작되었다. 이때 여기저기서 빌린 돈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다. 워낙 큰 돈이라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전시회를 열면 분명 티켓 수입과 협찬으로 빌린 돈을 갚게 될 거라 믿었다. 박람회는 속된 말로 망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폭삭 망했다. 축제는 끝났다. 사업 실패에 이은 10억의 빚으로 화려했던 과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 후로 약 2년간 집 밖으로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당당했던 자신을 꾸미고 가꿀 줄도 알았던 당찬 여성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안에는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펑퍼짐하게 살이 찐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몰골의 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자존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위축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곧이어 엄마가 두 팔을 벌리며 날 부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엄마한테 와봐.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난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딸이야. 다시 그렇게 될 거야. 비참한 과거에 얽매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저 잘못된 것들이 쌓여 현재의 내가 된 것뿐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지금의 나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나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10억 원의 빚이 있었다. 게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의 현실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축복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현실과 마주하고 나니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내게는 아직 집과 차가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끝내 팔지 않은 나의 허세와 허영심, 쓸데없는 자존심의 집약체 같은 것들이었지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나니 그것들이 재기의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기로 했다. 내게는 집과 차가 있고 3개 국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강점이 있었다. 주로 한국인들과 일하다 보니 프랑스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던 차였다. 밑바닥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 친구 중 하나가 내게 방 한 칸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유일하게 자주 만난 사람이 근처에 사는 언니였는데 주말마다 그녀를 차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교회에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의 조카가 유럽 여행을 하러 프랑스에 오는데 입국 심사 시 집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하니 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물론 그쪽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어지간한 호텔 이용료 이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번째 고객이 생겼다. 프랑스에서 유학 후 직장을 구하면서 집을 찾던 사람이었다. 파리의 방값이 너무 비싸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내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 집을 민박과 하숙에 이용하기 시작했다.